잠잠했다 했는데 2014년, 15년 그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스토커 짓이 다시 한번 시작된 거지. 자, 이 사진, 이 영상은요, 지금 그 당시에 그가 이제 검찰로 체포되고 있는 상황을 찍은 건데, 얘 표정 여유 있는 거 봐봐. 막 눈 감고 있고, 막 이렇게 찍히고 있어. 자, 토미타 씨를 찔렀던 이 남자는요, 코가네 경찰서에 상해 용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대치됩니다. 상해 용의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어. 자, 도쿄지검 타치가와 지부는요, 이 남자의 감정유치, 정신감정유치를 신청합니다. 이 남자 변호사가. 그래서 도쿄지방법원 타치가와 지부에 그걸 청구해. 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니까 얘 정신감정 받게 해주세요라고 해. 그래서 감정유치 기간은 3개월 정도 됐고요. 정신감정으로 이 당시 얘가 범행을 저질렀던 이 일에 대해서 얘가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인정돼. 그러니까 심신상실자로 취급되면 일본 형법 39조에 따라서 토미타 마유 씨에게 저지른 그 만든 자상이 무죄로 처리돼 버리는 거야. 왜냐면 정신장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얘가 이 범행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니다라는 거지. 자, 형법 39조 조문 1.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정신장애의 심함에 따라 무죄로 처리되며 죄를 비난하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신상실자, 심신미약,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은 말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심신상실자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심신상실자는요, 정신장애로 사물의 논리와 선의를 전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상식, 도덕에 입각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행위에, 자기가 어떤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 이거를 바로 심신상실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심신미약은 뭐냐?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사물의 논리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위법성도 거의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감정적으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약간. 자, 그럼 이 테스트 할 땐 도대체 심신미약 그런 거 사람 되게 많이 하는데, 정신감정 한다는데 이거 어떤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봤는데, 일단 RQ, 지능 테스트를 봤고요. 그리고 도형이나 그다음에 조합, 주의력 이런 관찰력 등을 실험한대요. 그리고 뭐 일본어, 말투, 그리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리고 단순한 계산, 그리고 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시킨대요. 그리고 약간 나무 그림 있죠. 나무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약간 그 사람들의 인격을 판단한대. 그러니까 뭐 산, 논, 길, 집이나 뭐 나무,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을 한 장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진단하는 거지. 이런 건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혈액 검사, 뇌파 측정, CT 검사, MRI 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고 해요. 자, 이런 거를 검사하고 나서 그가 정신질환으로 판정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시죠? 자, 토미타 마유 씨가 칼에 찔린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자, 사건이 몇 달이 지난 2017년 작년이죠. 2월 20일 도쿄 지방법원에 있는 타치가와 지부에서 아베 히로미 재판장 아래에 이와사키 토모히로 피고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자, 아베 히로미 재판장이 본인이 맞습니까? 라는 이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와사키가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 짓 맞아요. 라고 살인미수 사실을 바로 인정합니다. 자, 법원에 나타난 이와사키 토모히로 피고는요, 그때 당시에 감색, 약간 갈색, 감색 정장 차림이었고, 굉장히 창백한 얼굴로, 검찰 측 앞에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처음에는, 네, 제가 했습니다. 라고 내용을 인정하죠. 뭔가 좀 불안하죠. 자, 그 당시, 그 범행이 있던 날 당시에 열렸던 그 당시 전단지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그냥 트위터에서 보여드렸던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전단지를 좀 가지고 싶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날 출연하려고 했던 가수분들의 사진이 있고요. 자, 어쨌든 검찰 측은 그가 칼을 미리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이제 알아야 되잖아. 얘가 계획적인 건지 아닌 건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검찰 측은 사전에 칼을 구입하셨습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공격적인, 협박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건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검찰 측은 당연히 얘가 나쁜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얘를 변호하는 변호사 측은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 계획성이 전혀 없었고 돌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었는지 계획적이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어. 근데 이게 우발적으로 내가 욱해서 저지른 범행과 내가 전부터 계획을 꼼꼼히 해가지고 이날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범행과 이 처벌 수위가 달라요. 계획해서 죽인 거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요. 우발적으로 한 거는 처벌 수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야. 자, 검찰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녀에게 선물이 반송되어서 원한을 품게 됐죠. 그리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사전에 칼을 구입하시지 않았나요?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충분히 계획적인 범행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애가 이 새끼라고 그럴 뻔했네.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제가 그날 토미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토미타씨가 죄송해요 좀 바빠서 라는 대답을 하잖아요. 날 거부했어요. 그래서 찌른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바쁘다면서 날 무시하고 하니까 열받아서 죽였다 이렇게 말을 찔러버렸다 한 거야. 욱해서. 그러면서 또 웃긴 게 뭐랬는지 알아? 그럼 칼은 언제 사셨어요? 언제 구입하셨죠? 라고 하니까 칼은 일주일 전쯤에 구입했습니다. 계획하진 않았으나 칼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어.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대. 자, 30일 수사 관계자의 취재로 의해서 이게 밝혀집니다. 칼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자, 이 용의자는요, 이때부터 계획한 거야. 왠지 알아? 같은 시기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거든. 회사를 결근하고, 그 다음에 칼은 이미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 거야. 그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 맞지? 자, 사건이 일주일 전에 칼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럼 구입했냐? 계획적이지 않는다면서? 라고 했더니, 아니, 솔직히 토미타 씨를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럼 그녀가 덜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자신있게 그녀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뭐랄까 정식적 지주랄까? 네! 부적 같은 개념으로 산 거예요. 라면서 사건의 계획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녀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그녀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그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나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나의 부적, 이런 의미로 산 거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 부적이라는 표현을 얘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이프를 가지고 나서 칼은 바지 정면 왼쪽 주머니에 넣어서 갔습니다. 라고 진술해요. 그래서 토미타 씨를 찔렀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말해. 왠지 모르겠어요. 뭔가 나를 거절했으니까? 그녀가 나를 거절했는데 그때 막 절망?
슬픔?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와사키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와사키씨 저기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말을 걸었는데 그녀가 무시를 했어. 근데 이미 그녀가 내 선물 돌려보내서 난 거기서 이미 열을 받았는데 열을 받은 상태인데 얘가 날 또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빵 하고 터진 거지. 그러면서 웃긴 게 뭔지 알아? 진짜 이건 토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가 막 찔렀어. 근데 대충 한 20군데 이상 찔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막 찔렀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보세요? 여기 부상자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자기가 20군데 이상 거기 이렇게 찔러놓고서 자기가 119에 신고해요. 미쳤죠? 소름 끼치죠? 그 자기가 119에 신고한 뒤에 왜 그러면 네가 신고했냐? 왜 찔러놓고 신고했냐? 무슨 의도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애가 뭐랬냐면 당신은 혼란스러웠는데요. 왠지 좀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너무 혼란스럽고 이성도 약간 이런 상태였지만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녀가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내가 119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거 2탄 나갑니다. 와우. 자, 보시면 여기 이키타이노, 이키타쿠나이노 코에 갖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얘가 막 칼로 막 찔렀잖아. 찌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이걸 계속 물어봤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 왜 물어봤냐고 하니까 살고 싶다고 하면 살려주려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녀가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119에 신고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요? 라고 하니까 네, 죽일 생각 없었어요. 사리를 가지고 여러 번 찌르고 죽이려고 한 거는 맞지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라면서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법정에서조차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난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다, 사랑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재판 중에 어떤 재판원이 또 쓰러져요. 그러니까 왜 배심원 재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하면 또 쓰러져. 자, 오전 10시경부터 시작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된 첫 공판에서 한 공판이 시작된 1시간 40분 정도 시작 경과한 11시 한 48분경쯤에 방청석 쪽에서 보고 있었던 그 배심원 중 남자 배심원 중 한 명이 쓰러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쓰러진 거야. 근데 왜 쓰러졌는지 알아? 어쨌든 쓰러지자마자 바로 응급처치 받고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그때 쓰러진 게 검찰관의 증거조사 이런 걸 말하는 부분이 한창이었대. 그러니까 증거조사는 검찰관이 이 남자애가 범행이 저질렀던 모습 그리고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남성 재판원이 쓰러진 게 뭐냐면 이 증거 때문에. 이 토미타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어디를 찔렸는지 그 증거 상황을 이렇게 열심히 좀 설명하는 중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판에서는 되게 공정한 판결을 원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 때문에 이 상처랑 상황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된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거 감당을 못한 거야.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너무 막 기괴하고 막 피 나오고 막 상처 다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걸 그 남자가 감당을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배심원이 쓰러져서 그냥 실려 나가요. 그 재판이 쓰러져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 대신에 다른 이제 배심원이 가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첫 재판. 자, 도쿄 지방법원 타치가와지부 아베 히로시 재판장은요, 28일 징역 14년 6월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토미타 여성이, 토미타 마요상은 사실 죽지 않았어. 실려갈 때는 심정지였는데 응급처치를 잘 받아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그가 14년 6개월밖에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토미타 씨가 절규를 냈대. 이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어디 있냐고. 사실 검사는 17년형을 구형했대. 17년형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2년 6개월 정도가 줄어든 판결이었어. 그러니까 14년 6개월 이후면 이와사키가 세상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토미타상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니? 이 남자 27밖에 안 됐어. 27밖에 안 됐는데 이 남자애가 14년 뒤에 나와도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 판결이 난 뒤에 그녀가 변호사를 통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을 다시 한번 의견 진술로 낭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의 고통이 이렇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도 말했대요. 14년 뒤에는요, 범인이 저와 함께 담-밖을 함께 걷고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돌고 도는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토미타상이다, 토미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토미타상이 당시 병원에 있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떠도는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토미타 씨는 2016년 5월 21일에 이렇게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찔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었어. 그러니까 의식 불명 상태였던 거야, 계속. 그런데 사고가 난 뒤 2주 뒤에 2016년 6월 3일날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자, 칼로 완전 난자가 된 토미타 마요 씨는요, 2주간 의식 불명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다가 의식을 되찾았지만 지금까지도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과 PTSD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PTSD가 뭐냐면요,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광경이 머릿속에 갑자기 막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장소 비슷한 곳에 가기만 해도 막 이렇게 트라우마가 갑자기 막 떠오르거나 사람들, 아니면 어떤 과잉 경계심, 불면증, 불안 막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거, 이거를 바로 PTSD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건 후 검찰 조사에서 토미타 씨를 살해하는 것을 생각하고 칼을 구입했다. 토미타 씨의 행동에 따라서는 죽여버리려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목이 급소니까 목을 먼저 노렸죠. 힘 조절 같은 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러면 살인을 인정한 거 맞잖아요. 계획한 거 맞네요. 라고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재차 지적된 거야. 목이 급성에 찔렀다. 그럼 살인 계획한 거 하고 계획하고 저지른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에?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등으로 계속 말을 계속 번복했다고 해요. 게다가 첫 공판에서는 네,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놓고서 갑자기 또 28일 나는 살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자, 오전은 변호사 측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 이와사키는 이 토미타 상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토미타 씨가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미타 씨의 상처와 후유증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10초 정도의 침묵을 유지하다가 죄송할 뿐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고개를 떨궜다고 해요. 그리고 토미타 씨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치료비와 입원비에 충당하는 돈을 조금 지급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금 일부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불할게요. 그런데 이걸로는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출소 후에 일해서 돈을 갚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군마현에, 그러니까 자기 본가에 있는 그 이세사키시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조합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약간 자연을 상대로 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대. 야, 누가 그 돈을, 야, 그걸 매달 받겠냐? 생각하는 것도 끔찍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열렸던 공판에서 사실 그녀의 어머니, 토미타 씨의 어머니도 그 재판에 있었대요. 그 법정에 있었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출소 후에 이 사람 우리 딸 다시 죽이러 올지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법정에서 막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돈만 붙이고 나도 토미타 씨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내가 만나러 가는 건 절대 없을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자, 토미타 씨가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살아서 기뻤어요. 내가 칼따비를 갖고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나는 그녀가 노래를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집단에는 뭔가 미안하다, 약간 요런 마음에 있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 같, 이런 진술을 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끔찍하게 그지없지. 자, 이날 열렸던 오후 공판부터는요, 토미타 씨의 어머니가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재활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집안에 있을 때도 매일 슬퍼하고 매일 눈물로 보냅니다. 다스케떼? 엄마 도와줘요. 집안에 있는 동안에도 도와달라고 갑자기 외치기도 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딸이 이제 이런 범죄를 당한 직후에 구급으로 반송된 병원 의사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대. 어머니, 지금 시간이 안 맞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병원 근처에 있는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그분께 전화 주세요. 라면서 당시에 토미타상이 자신의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온 딸을 봤을 때 나 이런 거 진짜 약한데 미치겠네. 수술이 끝난 뒤 내 딸의 얼굴을 봤을 때 피투성이 얼굴이 되어 있었고 얼굴이 죄다 부어 있었어요. 진짜 우리 딸이 맞나? 정말 내 딸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듣고 있진 않을까? 내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서 몇 번이나 간바테? 내 딸 힘내 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딸이 여러분들 그 싱어송라이터잖아.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쳤단 말이야. 작곡하면서 이제 기타를 쳤는데 손가락에 부상을 당한 거야. 그래서 부상을 당한 손가락이랑 그다음에 입가에도 이렇게 얼굴을 찔려가지고 이 입가에도 마비가 이렇게 남았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 1회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집에서도 맨날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입가에 마사지나 혀에 체조 등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엄마
나 전혀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 진짜 열심히 하는데 부모인 내가 봐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라면서 목소리를 따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와사키 가족, 자기 아들이 남의 딸을 이렇게 찔러서 거의 반 죽음을 만들어 놓는데도 이와사키 가족은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토미타 이 여성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건 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가족도 재판에 오지도 않아요. 나는 그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의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내 딸이 어떤 상황인지, 내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려주고 싶고, 그들은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딸은 목숨은 건졌지만 죽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제3회 공판 2월 22일. 자, 변호 측은요, 피고인 질문이 열리고, 자, 범행 사항에 대해서, 내가 준 손목시계를 반송했고, 책을 반송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이제 거절당했다. 똑같이 말을 하는 거야. 제3 공판에서도. 그래서 선물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도 강했다. 이런 심경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차 공판이 열립니다.